더러운데 어디로고 난리야. 며느리의 손이 제 어깨를 밀쳤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보온병이 날아가 바닥에 부딪히며 뚜껑이 열렸습니다. 50년 묵은 산삼을 3시간 동안 정성껏 달인 약이 며느리의 500만 원짜리 구두 위로 쏟아졌어요. 세균 옮으니까 락스로 법법 문질러. 저는 바닥에 엎드려 흘러내리는 산삼액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들은 아직 모릅니다. 이 병원 땅 문서에 제 이름이 적혀 있다는 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곳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영자, 올해 75살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면 그냥 허름한 노인네라고 생각해요. 솜이 삐져나온 패딩에 낡은 몸빼 바지, 손에는 꾸깃꾸깃한 검은 비닐봉지. 누가 봐도 폐지나 줍고 다니는 할머니로 보이죠. 하지만 제가 누군지 알면 다들 깜짝 놀랄 겁니다. 저는 이 종합병원의 설립자이자 재단 이사장이에요. 병원 땅, 건물, 첨단 의료 장비 하나까지 전부 제 이름으로 된 재산입니다. 다만 세상에 알려진 건 아니에요. 저는 지금 숨어 살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됐는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새벽 4시 반, 저는 최고급 안마의자에서 눈을 떴습니다. 300만 원짜리 이 의자가 등받이를 지압 모드로 바꾸며 척추를 훑어내리는 진동에 잠이 깬 거였어요. 천장에 달린 샹들리에를 멍하니 올려다봤습니다. 크리스털 조각들이 새벽빛에 반짝이는 게 꼭 별이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는 한강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이 아파트도 제 거예요. 80평짜리 펜트하우스, 시세로 치면 20억은 넘죠. 하지만 이 호사스러운 침실에서 보내는 시간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안마의자에서 일어나 옷장 한켠으로 갔습니다. 명품 코트들 사이에 숨겨둔 낡은 몸빼 바지를 꺼냈어요. 허리 고무줄이 늘어난 회색 바지에 주머니가 해진 검정 패딩을 걸쳤습니다. 운동화도 뒤축이 닳아 찌그러진 걸로 바꿔 신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은 많지만 눈매는 아직 또렷하고 피부도 나이에 비하면 탱탱한 편이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죠. 저는 화장대 서랍에서 갈색 아이브로 펜슬을 꺼냈습니다. 관자놀이에 검버섯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톡톡톡 3개쯤 찍고 나니 한결 늙어 보였습니다. 입술 옆에도 주름을 한 줄 더 그려넣고 파운데이션으로 얼굴 전체를 누리끼리하게 만들었어요. 마지막으로 허리를 살짝 구부정하게 굽히는 연습을 했습니다. 거울 속에 제가 비로소 만족스러워졌어요. 박 회장, 오늘도 숨바꼭질 시작해볼까? 저는 속으로 제 자신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게 제 아침 루틴이에요. 매일 새벽마다 부자에서 거지로 변신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신분을 숨기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1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저 혼자 병원을 경영하게 됐을 때 일이었어요. 상속세 폭탄이 터졌고 경영권을 노리는 세력들이 꿈틀거렸습니다. 친척이란 친척은 다 달려들어 지분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죠. 남편의 사촌 동생은 아예 소송을 걸어왔어요. 저는 밤잠을 설치며 고민했습니다. 이 병원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결국 제가 키운 신복 최 원장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제 이름은 서류에서 모두 지웠습니다. 그렇게 박영자라는 이름은 세상에서 사라졌고 대신 병원 구석구석을 떠도는 이름 없는 노인이 태어난 거였어요. 처음엔 불편했습니다. 내 병원인데 내 행세를 못하다니. 직원들이 저를 밀치고 지나가도 무시해도 꼭 참아야 했어요. 한 번은 젊은 간호사가 제 발을 밟고도 사과 한마디 없이 가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소리 지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자유로워졌습니다. 아무도 저를 이사장님이라 부르지 않으니 병원의 진짜 민낯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환자들에게 퉁명스럽게 구는 간호사, 수술실에서 농담이나 하는 의사, 급식 재료를 빼돌리는 영양사까지. 제가 이사장 명함을 들고 다녔다면 절대 보지 못했을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 병원의 암행어사가 됐어요. 저는 오늘도 어김없이 병원 후문으로 향했습니다. 경비 초소에 들어서자 김 반장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60을 넘긴 그는 저보다 10살이나 어리지만 저를 늘 어르신으로 대접했습니다. 초소 안에는 작은 전기포트와 믹스커피 봉지가 놓여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댁이 병원보다 가깝소? 저는 믹스커피를 받아들며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잠이 없어서 그래. 나이 먹으면 다 이렇게 돼. 김 반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병원 소식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흉부외과의 새로운 레지던트가 성질이 괴팍하다느니, 원무과 직원이 환자 보호자한테 뺨을 맞았다느니, 지난주에 응급실에서 큰 소동이 있었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이었죠. 저는 커피를 홀짝이며 그 이야기들을 머릿속에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 정보망이에요. 이사장실에 앉아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현장의 목소리들. 로비 자판기 옆 벤치가 제 지정석입니다. 여기 앉으면 정문으로 출근하는 직원들을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저는 눈을 반쯤 감은 척하면서 그들을 살폈어요. 가운 단추를 잠그지 않은 인턴, 슬리퍼를 질질 끌고 다니는 간호사, 껌을 씹으며 걸어오는 원무과 직원. 저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조용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때 한 장면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새로 온 듯한 젊은 인턴이 환자 보호자에게 짜증을 내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는 60대쯤 돼 보이는 여자였는데 두 손을 모으고 뭔가를 애원하고 있었어요. 허리를 굽신거리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제가 들으니까 그게 아니라 선생님, 우리 영감이 어젯밤부터 계속 아프다고 하는데요. 인턴이 한숨을 푹 쉬며 대꾸했습니다. 보호자분, 회진 시간에 오세요. 지금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매일 이렇게 붙잡으시면 곤란합니다. 인턴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보호자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고 인턴은 혀를 차며 사라졌어요. 저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흉부외과 인턴 김아무개, 인성 교육 필요. 내 병원에서 환자가 저런 대접을 받다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뛰어가서 소리칠 수는 없었어요. 정체가 들통나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니까요. 저는 꾹 참고 수첩에만 적어뒀습니다. 9시쯤 저는 청소 여사님들의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지하 1층 구석에 있는 좁은 방이에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훅 하고 더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에어컨이 고장난 지 벌써 2주일째였거든요. 휴게실에는 청소 여사님 두 분이 땀을 뻘뻘 흘리며 앉아 계셨어요. 선풍기 한 대가 힘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 박 선생님 오셨어요? 여기 앉아요. 저는 빈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에어컨 아직도 안 고쳤어요? 시설팀한테 말해도 소용없어요. 맨날 바쁘다고만 하지. 우리가 뭐 사람도 아닌가 봐요. 청소 여사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바쁘다고? 이 더위에 사람이 쓰러지면 어쩌려고? 저는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자리를 피해 최 원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시설팀장 조인트값? 청소 여사님 휴게실 에어컨 오늘 중으로 수리 안 하면 각오해. 5분도 안 돼서 시설팀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휴게실로 뛰어왔습니다.
에어컨 앞에 쭈그리고 앉아 뚜껑을 열고 난리를 치더군요. 청소 여사님들이 어리둥절해하며 서로 얼굴을 쳐다봤어요. 저는 복도에서 그 모습을 훔쳐보며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이 맛에 암행을 하는 거죠. 점심시간에는 직원 식당으로 갔습니다. 5,000원짜리 백반을 받아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밥맛은 그저 그랬습니다. 반찬이 부실하고 국물이 싱거웠어요. 식사를 마친 저는 잔반 처리대 쪽으로 슬슬 걸어갔습니다. 식판을 내려놓는 척하면서 잔반통을 힐끗 살폈어요. 고기 반찬은 거의 없고 나물만 잔뜩이었습니다. 직원들이 고기를 안 먹었을 리가 없죠. 애초에 상에 안 올랐다는 뜻이에요. 분명히 예산은 넉넉히 책정해줬는데 왜 이 모양일까? 영양팀장 이름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식당가 횡령 의심, 조사 필요. 복도에서 최 원장과 마주쳤습니다. 멀리서 저를 발견한 그가 흠칫 놀라며 다가왔어요. 반사적으로 허리를 숙이려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눈을 부라렸어요. 최 원장이 즉시 알아차리고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길 비키세요. 최 원장이 퉁명스럽게 말하며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뒤에서 투덜거렸어요. 아휴, 요즘 젊은 것들은 어른 공경할 줄을 몰라. 근처에 있던 간호사가 저를 힐끗 보고 피식 웃었어요. 저도 속으로 웃었습니다. 병원 안에서는 절대 저를 이사장 대접하지 않기. 이게 우리 사이의 규칙이었죠. 오후 2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철민이었어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장인어른이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이 병원이야. 엄마 알바하는데. VIP 병동 1205호. 저는 눈을 껌뻑였습니다. 사돈이 내 병원에 입원했다고? 근데 엄마 유진이가 엄마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전화로만 안부 전해도. 아들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오는 걸 싫어한다고? 사돈이 아프다는데. 문병도 못 오게 한다고? 속에서 불이 확 치밀어 올랐습니다. 명절에 찾아가면 인상을 찌푸리던 그 표정, 싼 티가 난다며 제가 해간 음식을 버리던 그 손짓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한 번은 제가 직접 담근 된장찌개를 가져갔는데 며느리가 코를 막으며 냄새난다고 통째로 쓰레기통에 버렸죠. 그때 느꼈던 서러움이 다시 차올랐습니다. 그래, 알았다. 근데 사돈이 편찮으신데 가봐야지. 뭐 준비해서 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벤치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아팠지만 그 아픔이 오히려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내 병원 내가 가는데 누가 막아? 저는 속으로 되뇌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오늘 저녁 전쟁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금고 앞에 섰습니다. 안방 벽장 깊숙이 숨겨둔 금고예요. 비밀번호를 누르자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현금 다발과 금괴, 그리고 작은 오동나무 상자가 있었어요. 저는 그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오동나무 상자를 열자 누런 한지에 쌓인 무언가가 나왔어요. 50년 묵은 산삼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에 강원도 깊은 산에서 직접 캐온 거예요. 신만이들도 평생 한 번 보기 힘들다는 천종 산삼이었죠. 돈으로 환산하면 억 단위는 우습게 넘길 보물이었습니다. 저는 산삼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주름진 뿌리가 마치 사람 형상 같았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어요. 이걸 캐오던 날 남편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우리 영자, 이거 내가 아플 때 먹어.
그렇게 말하던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산삼을 제가 먹으려고 꺼낸 게 아니었어요. 며느리 유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초 그 애가 제게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명절에 찾아갔을 때였죠. 유진이가 친구와 통화하면서 하는 말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완전 촌스러워. 옷도 싼티나고 말투도 그렇고 남편 집안이 원래 그래.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요. 저는 그날 밤 혼자 방에서 울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아들 잘 키워서 대학 보내고 번듯한 직장에 취직시켰는데 그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가?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사돈이 아프다는데 며느리도 걱정이 많을 거예요. 이 귀한 산삼으로 사돈의 기력을 회복시켜드리면 며느리도 저를 다시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리석은 기대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한 번쯤은 마음을 열어보고 싶었어요. 저는 산삼을 정성껏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약탕기에 물을 붓고 산삼을 넣었어요. 은근한 불에 3시간을 달였습니다. 중간중간 뚜껑을 열어 거품을 걷어내고 물이 줄면 다시 보충했어요. 집 안가득 진한 한약 냄새가 퍼졌습니다. 이웃집에서 무슨 냄새냐고 물어볼 정도였죠. 갈색 액체가 보글보글 끓는 걸 보니 마음이 뿌듯해졌어요. 사돈이 이걸 드시면 분명 기력을 회복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귀한 산삼액을 뭐에 담아가지? 저는 주방을 둘러봤습니다. 찬장에는 고급 보온병이 여러 개 있었어요. 독일제 스테인리스 보온병, 일본제 진공 보온병. 하지만 제 손은 자꾸 구석에 있는 낡은 보온병으로 갔습니다. 15년 넘게 쓴 거예요. 페인트가 벗겨지고 뚜껑도 약간 헐거워진. 습관이란 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 낡은 보온병에 산삼액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검은 비닐봉지에 둘둘 말았어요. 마트에서 물건 담아오는 그 봉지 있잖아요. 저는 늘 이렇게 다녔거든요. 이사장 행세를 안 하니까 자연스럽게 몸에 밴 거였죠. 다 담고 나서 거울을 봤습니다. 낡은 패딩에 몸빼 바지,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 아까 새벽에 분장한 검버섯도 그대로였어요. 억소리 나는 산삼을 들고 있으면서 꼭 폐지 주우러 가는 할머니 같았습니다. 씁쓸한 웃음이 나왔어요. 뭐 어때? 포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물이 중요한 거지.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어요. 저녁 5시쯤이었습니다. 저는 평소 다니던 본관이 아닌 별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VVIP 로얄 병동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별관 입구에 다다르자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본관은 환자들과 보호자들로 북적거리는데 별관은 호텔 로비처럼 조용하고 고급스러웠습니다. 바닥은 대리석이고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반짝였어요. 안내 데스크에는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공항 검색대 같은 보안 게이트가 떡하니 버티고 있었어요. 사실 이 시스템은 제가 만든 거예요. 5년 전 VVIP 병동을 신설할 때 제가 직접 기획했습니다. 재벌 총수나 정치인, 연예인 같은 고위층 환자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려고요. 금속 탐지기도 설치하고 보안 요원도 24시간 배치하고 방문객 신원 조회까지 하도록 만들었죠.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철저하게 막아놓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그 시스템이 이렇게 야속할 줄이야. 저는 어깨를 펴고 보안 게이트로 걸어갔습니다. 검은 유니폼을 입은 보안팀장이 저를 막아섰어요.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아마 최근에 새로 뽑힌 사람인 것 같았어요. 저를 본 적이 없는 얼굴이었거든요. 보안 팀장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경멸이 느껴졌어요. 할머니, 여기 아니에요. 폐지 수거는 뒷문으로 가세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아니, 나 1205 오사장 사돈이야. 병문 안 왔어. 보안 팀장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는 코웃음을 쳤어요. 오 사장님 사돈이요? 할머니,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VVIP 병동이에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아무나가 아니라 사돈이라니까.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보안 팀장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별관 입구, 잡상인 발생. 지원 바람. 잡상인이라니.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내가 세운 병원에서 내가 만든 보안 시스템에 내가 잡상인 취급을 당하다니. 속에서 불이 확 올라왔습니다. 야, 이 사람아. 내가 잡상인이야? 할머니, 소란 피우지 마시고 나가세요. 경비 부를까요? 로비에 있던 다른 보호자들이 슬금슬금 모여들었어요. 명품 옷을 차려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구경거리처럼 쳐다보며 수군거렸어요. 어머, 저 할머니 뭐야? 폐지 할머니가 왜 여기까지 왔대? 보안이 허술하네. 저런 사람이 들어오다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창피하고 분했어요. 주머니 속에서 폴더폰이 만져졌습니다. 최 원장에게 전화 한 통만 하면 이 상황은 끝나요. 하지만 그러면 제 정체가 들통나죠.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들 철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철민아, 엄마야. 병원 별관 입구인데 보안한테 막혀서 못 들어가. 좀 내려와 줄 수 있어? 5분쯤 지나서 철민이가 허겁지겁 뛰어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왜 여기서 이러고 계세요? 철민이가 보안 팀장에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저기, 팀장님. 이분 제 어머니예요. 들여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보안 팀장이 철민이를 아래 위로 훑어봤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이런 분 모시고 오시면 곤란합니다. 다른 환자분들한테 민원 들어와요. 복장이라도 좀 갖춰 입고 오시지. 아들이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 아들이 저런 취급을 받다니. 마흔 가까운 장성한 아들이 어머니 때문에 고개를 조아리다니.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화를 내면 아들만 더 곤란해지니까요. 저는 수첩을 꺼내 보안 팀장의 이름표를 확인했어요. 김태호. 원칙은 좋으나 융통성 제로. 나중에 꼭 기억해 두자. 간신히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거울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천장에서는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바닥에는 푹신한 카펫이 깔려 있었고 버튼도 금색으로 반짝였어요. 일반 병동 엘리베이터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화려한 샹들리의 조명 아래 낡은 패딩을 입고 검은 비닐봉지를 든 노인. 이 공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궁궐에 들어온 거지 같았어요. 철민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다음에 올 땐 옷 좀 갈아입고 와. 유진이가 신경 쓰거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12층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호텔 복도 같은 공간이 펼쳐졌어요. 두꺼운 카펫이 깔려 있고 벽에는 고급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은은한 조명이 복도를 비추고 있었어요. 복도 끝에 1205호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병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 유진이의 앙칼진 목소리였어요. 아빠,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저 사람들 믿으면 안 된다고. 아빠가 맨날 호구짓을 하니까 이 모양이지.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유진아, 그래도 사돈이 온다니까 좀 예의를 갖춰라. 사돈의 쉰 목소리가 들렸어요. 예의요? 아빠, 걔네 집이 뭔데요? 시어머니가 폐지나 줍고 다니는 집인데. 창피해 죽겠어.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에 들린 검은 비닐봉지가 갑자기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안에 억소리 나는 산삼이 들었는데 저들 눈에는 그냥 쓰레기로 보이겠구나. 씁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철민이가 제 등을 살짝 밀었습니다. 엄마, 가자.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어요. 이 문을 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들린 며느리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비닐봉지 안에 산삼액이 아직 따뜻했어요. 제 마음도 아직 식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판도라의 상자라는 걸 저는 직감하고 있었어요. 열면 안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문을 밀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병실이 아니라 호텔 스위트룸 같았어요. 아니, 호텔보다 더 호화로웠습니다. 창문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통유리였고 저 멀리 한강이 내려다 보였어요. 노을빛이 병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침대는 킹사이즈의 하얀 이집트산 면으로 된 시트가 깔려 있었어요. 침대 옆에는 자동으로 각도가 조절되는 최신형 환자용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65인치 대형 텔레비전이 걸려 있었고 그 앞에는 고급 가죽 소파와 호두나무 원목 테이블이 놓여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과일 바구니와 고급 과자가 담긴 선물 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꽃병에는 싱싱한 생화가 꽂혀 있었고 은은한 아로마 향이 병실을 채우고 있었어요. 이 병실은 제가 직접 인테리어를 결제한 곳이었어요. 하룻밤에 200만 원짜리 특실. 제가 만든 공간인데 정작 저는 이 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꼴이었습니다. 며느리 유진이가 저를 발견했어요. 그 애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저를 본 순간 그 애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어요. 마치 벌레라도 본 것처럼 인상을 찌푸리더니 테이블 위에 있던 마스크를 집어들었어요. 한 장도 아니고 2장을 겹쳐서 썼습니다. 코와 입을 꽁꽁 가리고는 저를 노려봤어요. 그 눈빛에는 혐오가 가득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사돈 오 사장이 저를 봤습니다. 67살의 그는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사돈이 코를 킁킁거리더니 혀를 찼어요. 거참 공기 탁해지게. 누가 문 열래?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검은 비닐봉지를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사돈, 기력 회복하시라고 귀한 약 좀 다려왔습니다. 정성껏 고았으니 드셔보세요. 며느리가 눈을 치켜떴어요. 그 애는 엄지와 검지 2손가락으로 비닐봉지를 마치 더러운 것처럼 집어 올렸습니다. 봉지가 흔들리자 안에서 낡은 보온병이 달그락거렸어요. 이게 뭐예요? 재활용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거 아니에요? 유진이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꾹 참고 대답했습니다. 산삼 달인 거야. 50년 묵은 천종 산삼이야. 너희 아버지 드시면 기력이 회복되실 거야. 산삼이요?
유진이가 코웃음을 쳤어요. 어머님, 요즘 산삼이 얼마인지 아세요? 어머님이 폐지 주어서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아들 철민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유진아, 그래도 엄마 정성인데. 좋게 받아. 유진이가 철민이를 쏘아봤어요. 그 눈빛 한 방에 아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장성한 아들이 아내 눈치를 보며 움츠러드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저는 비닐봉지에서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진한 한약 냄새가 확 퍼졌어요. 3시간을 정성껏 달인 산삼액이었습니다. 저는 그 향이 좋았어요. 귀한 약재의 향기니까요. 하지만 사돈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오 사장이 코를 막고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냄새야? 병원에서 이런 냄새가 나면 어떡해? 유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우 냄새. 당장 치워요. 우리 아빠 비위 약하다고요. 그 애가 제 팔을 확 쳤어요.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보온병이 허공으로 날아갔어요. 보온병이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뚜껑이 열리면서 갈색 산삼액이 콸콸 쏟아졌어요. 3시간 동안 정성껏 달인 그 귀한 약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으로 그리고 유진이의 발등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아! 유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애는 자기 발을 내려다보며 눈이 뒤집어졌어요. 내 구두가. 저는 그제야 유진이의 발을 봤습니다. 아이보리색 하이힐이었어요. 거기에 갈색 산삼액이 흥건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유진이가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이거 5천만 원짜리 한정판이에요. 어머님이 폐지 10년 주어도 못 갚아. 5천만 원이라는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구두 한 켤레가 5천만 원? 저는 평생 그런 구두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폐지 10년 주어도 못 갚는다고? 며느리가 저를 밀쳤어요. 두 손으로 제 어깨를 세게 밀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다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뼈가 울리는 것 같았어요. 아팠습니다. 75살 노인에게는 버거운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려 깨진 보온병 조각을 주웠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산삼액이 바닥에 흥건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50년 묵은 산삼, 남편이 남긴 보물, 억소리 나는 약재가 저렇게 바닥에 버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산삼이 아까운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자존심이 저렇게 바닥에 쏟아진 것 같아서 가슴이 찢어졌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청소 여사님이 들어왔어요. 제가 아침에 휴게실에서 만났던 분이었습니다. 에어컨 고장으로 땀을 흘리고 계셨던 그분이요. 여사님이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보온병 조각을 줍고 있는 제 모습을 본 거였죠. 어머, 박 선생님? 여기서 왜 이러고 계세요? 유진이가 청소 여사님에게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아줌마, 빨리 와서 이거 닦아요. 락스 뿌려서 벅벅 문질러. 세균 옮으니까. 빨리 안 해? 청소 여사님이 어쩔 줄 몰라 하며 저와 유진이를 번갈아 봤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그냥 청소해 달라고. 여사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저는 무릎을 털고 일어섰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모르겠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아들 철민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좀 가세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지금은 그냥 가.
응, 엄마, 부탁이야. 저는 아들의 얼굴을 봤어요. 철민이는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그 모습이 어린 시절 잘못을 저지르고 혼날 때랑 똑같았습니다. 마흔 가까운 장성한 아들이 아직도 제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제 등을 밀었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병실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문이 탁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복도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걸을 수가 없었어요. 무릎도 아팠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복도 끝에 있는 의자로 가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의자도 고급 가죽이었습니다. 제가 고른 거예요. VVIP 병동에는 환자 보호자도 편하게 쉴 수 있어야 한다고 제가 직접 주문한 의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그 의자에 쫓겨난 몸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내려다 봤어요. 보온병 조각을 주우다가 베인 건지 손바닥에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피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붉은 피가 송금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아프지 않았어요. 아니, 이미 마음이 너무 아파서 몸의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울 수는 없었어요. 폐지 10년 주어도 못 갚는다고? 내가 이 병원을 세웠어. 이 특실 인테리어도 내가 결제했어. 내가 신고 있는 그 5천만 원짜리 구두보다 이 병원 청소 도구 하나가 더 비싸. 마음속으로 외쳤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간호사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저를 힐끗 보고 지나갔습니다. 그들 눈에 저는 그냥 초라한 노인이었겠죠. VVIP 병동에 어울리지 않는 누추한 할머니.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낡은 폴더폰이 손에 잡혔어요. 차가운 플라스틱 표면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이 전화 한 통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최 원장을 부르면 저들은 땅이 꺼지게 사과할 거예요. 아니, 사과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릎을 꿇고 빌겠죠. 하지만 저는 폴더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그래도 저는 며느리의 어머니, 사돈의 사돈이었으니까요. 가족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 가족이라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억지로 걸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해가 완전히 져 있었어요. 어두운 하늘 아래 저는 텅 빈 손으로 서 있었습니다. 가져갔던 산삼은 바닥에 버려졌고 보온병은 깨졌고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손바닥의 상처에서 아직도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병원 정문 앞에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저는 택시를 잡지 않고 걸었습니다. 집까지 걸어가고 싶었어요.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분노라기보다는 결심에 가까웠어요. 언젠가 반드시 이 수모의 대가를 치르게 할 거라고. 그때는 정체를 밝히고 제대로 심판할 거라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상처가 욱신거렸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불도 켜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붙여놓은 반창고가 욱신거렸어요. 보온병 조각에 베인 상처였죠. 소독약을 바르고 반창고를 붙이면서도 눈물이 났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한강 불빛이 일렁이고 건너편 아파트들에서는 하나둘 불이 켜지고 있었어요. 저 불빛들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삶을 살고 있겠죠. 가족과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고 있겠죠.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 같았어요. 시계를 보니 밤 9시였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지 3시간이 흘렀어요. 그 사이 아들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연락한다더니 역시나 빈말이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5천만 원짜리 구두, 쏟아진 산삼액, 바닥에 엎드린 제 모습, 세균 옵는다며 락스를 뿌리라던 며느리의 목소리. 생각할수록 치가 떨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들 철민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울먹이는 것 같았어요. 엄마, 장인어른이 쓰러지셨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셨어. 지금 의사들이 달려오고 난리야.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뭐라고? 언제? 방금이야. 엄마, 나 무서워. 어떡해. 마흔 가까운 아들이 우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미 현관으로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금방 갈게. 당황하지 마. 전화를 끊고 저는 아파트를 뛰쳐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여유도 없었어요.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75 노인이 계단을 뛰어내려가다니 미친 짓이었죠. 하지만 다리가 저절로 움직였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두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저를 그토록 모욕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세균 옮는다고 락스 뿌리라던 사람들, 폐지 10년 주어도 못 갚는다던 사람들. 하지만 사돈이 쓰러졌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생명은 소중하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아들이 울고 있었으니까요. 병원에 도착하니 VVIP 병동은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복도에서부터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빠르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1205호로 뛰어갔어요. 병실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침대 위에서 사돈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청색증이었습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피부가 파래지거든요. 사돈은 가슴을 움켜쥐고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입에서는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어요. 심전도 그래프가 불규칙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보자마자 알았어요. 심실세동,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며느리 유진이는 침대 옆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아빠, 아빠, 정신 차려요. 간병인은 당황해서 우왕좌왕하고 있었고 아들 철민이는 사색이 되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침대로 다가갔어요. 사돈의 기도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고개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올리려고 손을 뻗었어요. 그 순간 유진이가 제 손을 확 쳤습니다. 손대지 마요. 당신이 저주해서 우리 아빠가 쓰러진 거잖아. 저는 멈칫했어요. 저주라니. 어이가 없었지만 대꾸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천장 스피커에서 방송이 울렸어요. 코드 블루 1205. 코드 블루 1205. 코드 블루는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다는 응급 신호입니다. 의료진에게는 가장 긴박한 상황이에요. 잠시 후 의료진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레지던트, 간호사, 응급카트까지. 제세동기와 심폐소생술 장비가 준비됐어요.
병실이 순식간에 전쟁터가 됐습니다. 저는 구석으로 밀려났어요. 환자 상태, 레지던트가 소리쳤어요. 심실세동입니다. 의식 저하, 청색증 동반, 제세동기 준비, 차지 200줄. 간호사가 제세동기 패드를 사돈의 가슴에 붙였습니다. 젤을 바르고 패드를 단단히 고정시켰어요. B-하는 충전음이 울렸습니다. 병실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어요. 비켜요. 샷. 쿵. 사돈의 몸이 침대 위에서 튀어 올랐습니다. 전기 충격의 힘이었어요. 모니터를 봤습니다. 아직 불규칙했어요. 심장이 제대로 뛰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시 300줄로 올려 또 한 번 전기 충격이 가해졌어요. 사돈의 몸이 다시 튀어 올랐습니다. 유진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잠시 후 모니터에서 규칙적인 심장 박동이 나타났습니다. 삐, 삐, 삐. 그 소리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어요. 동율동 회복. 의료진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담당 교수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흉부외과 과장이었어요. 저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채용한 사람이니까요. 교수가 모니터와 검사 결과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되겠습니다. 메인 혈관이 완전히 막혔어요. 일반적인 스텐트 시술로는 불가능합니다. 유진이가 교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 교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로봇 하이브리드 수술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심장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수술해야 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요? 무슨 문제요? 이 수술을 할 수 있는 분은 김 교수님 뿐인데 지금 학회 참석차 공항으로 가고 계십니다. 비행기가 1시간 후에 출발해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김 교수, 심장외과의 세계적인 권위자였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에서 펠로우를 마치고 돌아온 사람이에요. 로봇 심장 수술 분야에서는 아시아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삼고초려 끝에 우리 병원으로 데려왔었죠. 연봉도 파격적으로 맞춰드렸고 연구 환경도 최상으로 제공했어요. 그만큼 귀한 인재였습니다. 유진이가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그럼 비행기 안 타게 하면 되잖아요. 원장 불러요. 내가 누군지 알아? 당장 원장 오라 그래요. 유진이는 간호사 데스크로 뛰어가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모니터를 치고 서류를 집어던지고 펜꽂이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간호사들이 기겁을 하며 뒤로 물러났어요. 원장 안 불러. 내 아빠 죽으면 너희 다 고소야. 의료 과실로 고소할 거야. 유진이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지고 아까 그 5천만 원짜리 구두는 한쪽이 벗겨져 있었어요. 몇 시간 전 저를 그토록 무시하던 여자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병실 구석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김 교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이 병원에 단 한 명뿐이에요. 바로 저였습니다. 최 원장도 김 교수에게 명령할 권한이 없어요. 김 교수의 계약서에는 이사장 직속으로 명시되어 있거든요. 제가 전화 한 통만 하면 김 교수는 당장 비행기에서 내릴 겁니다. 하지만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불과 몇 시간 전 저를 밀치고 모욕하고 쫓아냈던 사람. 세균 없는다며 락스를 뿌리라고 했던 사람. 폐지 10년 주어도 못 갚는다고 했던 사람. 내가 왜 저 사람을 도와야 하지?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인간적으로 당연한 감정이었어요. 저도 피가 흐르는 사람인데 그렇게까지 모욕당하고도 아무렇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때 아들 철민이가 보였습니다.
아들은 담당 교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고 있었어요.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교수에게 애원하고 있었어요. 교수님, 제발이요. 장인어른 살려주세요. 제가 뭐든지 할게요.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요. 제발이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코에서는 콧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들의 등이 작아 보였습니다. 저 아이가 언제 저렇게 컸을까? 어린 시절 제 손을 잡고 유치원에 가던 꼬마가, 넘어져서 울던 그 아이가 이제는 장인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마흔 가까운 장성한 남자가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애원하는 모습,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모니터에서 다시 경고음이 울렸어요. 사돈의 상태가 또 불안정해지고 있었습니다. 심박수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혈압 떨어집니다. 80에 50, 2차 쇼크 올 수 있어요. 간호사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 폴더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낡은 플라스틱 표면이 손끝에 닿았어요. 이 전화기 하나로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도, 그냥 지켜볼 수도 있었습니다. 단축번호 1번만 누르면 됐어요. 최 원장에게 전화해서 김 교수 불러오라고 하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까 유진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당신이 저주해서 우리 아빠가 쓰러진 거잖아. 저주라니. 저는 그저 아픈 사돈에게 산삼이나 가져간 시어머니였을 뿐인데 선택은 제 몫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분노와 연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복수심과 모성애가 충돌하고 있었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도 도와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지켜보기만 할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눈을 감고 고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원무팀장이 급히 들어왔어요.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와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원무팀장은 4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제가 직접 면접을 본 사람이었지만 물론 그는 저를 몰랐습니다. 보호자분, 긴급수술 동의서 작성 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원무팀장의 목소리가 병실 안에 울렸어요. 유진이가 간호사 데스크에서 뛰어왔습니다. 문제요? 무슨 문제요? 빨리 수술해야 하잖아요. 원무팀장이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로봇 하이브리드 수술은 특수 장비와 전문 의료진이 투입됩니다. 이건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이에요. 선납 보증금 5천만 원이 입금되어야 수술실 전산락이 풀립니다. 5천만 원. 그 금액을 듣자 유진이의 얼굴이 살짝 굳었어요. 하지만 이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5천만 원이요? 그거 내면 되잖아요. 내가 낼게요. 유진이가 명품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카드 여러 장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중 검은색 카드를 뽑아 원무팀장에게 내밀었어요. 그 카드는 연회비만 수백만 원인 최상위 등급 카드였습니다. 원무팀장이 휴대용 단말기에 카드를 긁었어요. 잠시 후 단말기에서 음성이 나왔습니다. 도난 분실 및 거래 정지 카드입니다.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해 주세요. 기계적인 음성이 병실 안에 울렸어요.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습니다. 유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뭐야, 이거 왜 이래? 잠깐만요. 다른 카드로 할게요. 유진이가 다른 카드를 꺼냈어요. 금색 카드였습니다. 단말기에 긁었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한도 초과입니다. 또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거래 정지된 카드입니다. 유진이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지갑에 있는 카드를 하나씩
전부 꺼내 긁어봤지만 단 한 장도 결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6장의 카드가 모두 거래 정지 상태였어요.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카드가 전부 정지될 리가 없잖아요.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거였어요. 아들 철민이가 다가왔습니다. 유진아, 무슨 일이야? 왜 카드가 안 돼? 유진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침대에 누워있던 사돈 오 사장이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산소 마스크 안에서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유진아, 그만해라. 다 소용없어. 유진이가 아버지를 돌아봤어요. 아빠, 무슨 소리야? 오 사장이 눈을 감았습니다. 힘겹게 말을 이었어요. 회사가 넘어갔다. 지난달에 어음부도가 났어. 지금 법정관리 들어갔어. 병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음부도, 법정관리, 사돈 오 사장은 중견 건설회사 사장이었어요. 직원만 200명이 넘는다고 자랑하던 회사였습니다. 며느리가 항상 친정 자랑을 하던 그 회사가 부도가 났다고요? 아들 철민이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장인어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회사 잘 된다고 하셨잖아요. 지난달에도 신규 사업 시작한다고 하셨잖아요. 투자 유치 성공했다고 하셨잖아요. 오 사장이 고개를 돌렸어요. 아들의 눈을 피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힘겹게 말했어요. 다 거짓말이야. 3년 전부터 회사가 기울기 시작했어. 그걸 숨기려고 빚으로 버텼는데 결국 터진 거야. 미안하다. 저는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이 호화로운 VVIP 병실, 5천만 원짜리 구두, 명품 가방들, 최고급 화장품들. 그게 다 빚으로 쌓은 모래성이었던 거예요. 허세로 가득 찬 신기루였습니다. 저를 그토록 무시하고 깔봤던 사람들이 실은 저보다 훨씬 가난했던 거예요. 아니,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빚더미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유진이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명품 옷을 입고 바닥에 주저앉은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아빠, 그럼 우리 집은? 내 통장은? 엄마 보험은? 다 어떻게 된 거야? 유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까지 믿고 있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압류 들어갔어. 부동산도, 통장도, 보험도.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 미안하다, 유진아. 오 사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산소 마스크 안으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유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토록 당당하던 여자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복잡한 심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원무팀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안타까움과 원칙 사이에서 갈등하는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보호자분, 그럼 수술 진행이 어렵습니다. 보증금 없이는 김 교수님 팀을 호출할 수가 없어요. 병원 규정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반 스텐트 시술로 진행해야 하는데 환자분 상태로는 성공 확률이 20%밖에 안 됩니다. 20%? 그 말은 80% 확률로 죽는다는 뜻이었어요. 제가 만든 규정이 지금 사람 목숨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저를 가리켰어요.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한테 받아요. 시어머니한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진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 도도하게 저를 무시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어머님, 돈 있잖아요. 숨겨둔 쌈짓돈 있잖아요.
그거 내놓아요. 아니, 제발 내놓아 주세요. 부탁이에요. 유진이의 태도가 확 바뀌어 있었어요. 몇 시간 전 저를 밀치고 세균 취급하던 사람이 지금은 제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존댓말까지 쓰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평생 모은 돈 있을 거 아니에요. 제발이요. 당신 아들이 모시는 장인이에요. 우리 아빠 살려야죠. 원무팀장이 저를 훑어봤어요. 낡은 패딩, 몸빼 바지, 찌그러진 운동화.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훑어보더니 그의 눈에 경멸이 스쳤습니다. 노골적이었어요. 저기, 이분은 보호자 자격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혹시 기초생활수급자 아니세요? 실례지만 소득 수준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가슴이 뜨끔했어요. 기초수급자라니. 이 병원 땅 문서에 제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이 병원 직원이 저를 기초수급자 취급하다니. 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저는 표정을 감췄습니다. 유진이가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낡은 패딩깃이 유진이의 손에 움켜쥐어졌어요. 유진이의 손톱이 제 목을 긁었습니다. 아팠지만 저는 반항하지 않았어요. 숨겨둔 돈 있잖아. 장롱 속에, 은행에, 어딘가에 있잖아. 제발 내놓아. 우리 아빠 죽게 생겼다고. 당신 며느리가 이렇게 빌잖아. 유진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몇 시간 전 저를 세균 취급하던 그 도도한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저는 유진이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유진이의 눈물이 제 패딩 위로 떨어졌어요. 축축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몇 시간 전 저를 세균 취급하며 락스로 닦으라고 하던 여자가 지금은 제 낡은 옷을 붙잡고 울고 있었어요. 세상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때 아들 철민이가 달려왔어요. 아들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유진아, 그만해. 철민이가 유진이의 손을 뜯어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아들이 아내에게 소리치는 걸 봤어요. 결혼하고 7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왜 이래? 엄마가 무슨 돈이 있어? 평생 허리 휘게 일하신 분이야. 내가 매일 무시하고 구박하던 사람한테 이제 와서 돈 내놓으라고? 철민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아들이 저를 감싸며 유진이에게 대드는 모습을 보니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내 아들이 드디어 제 편을 들어주는구나. 유진이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지고 화장이 번져 눈가가 시커멓게 되어 있었어요. 그럼 어떡해? 우리 아빠 어떡해? 아빠가 죽으면 나 어떡해? 유진이의 울음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니터의 경고음과 섞여 묘한 화음을 잃었어요. 사돈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심박수가 불안정하게 요동치고 있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생존 확률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골든타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는 바닥에 굴러다니는 유진이의 지갑을 봤습니다. 거래 정지된 카드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금색, 은색, 검은색. 최고급 카드들이 쓸모없는 플라스틱 조각처럼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5천만 원짜리 구두를 신고 수백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다니던 사람이 정작 아버지 수술비 5천만 원이 없었어요. 돈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병원에서, 제 눈앞에서. 이게 바로 자본주의의 민낯이었어요. 돈이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는 세상. 저는 이 시스템을 만든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VVIP 병동을 만들고 비급여 수술을 도입하고 보증금 제도를 만든 게 저였으니까요. 그 시스템이 지금 제 눈앞에서 한 사람의 목숨을 조이고 있었어요.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결심이 섰어요. 이 상황을 지켜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이 손에 닿았어요. 저는 폴더폰을 펼쳤습니다. 화면에 금이 가 있고 버튼도 달아서 글자가 희미해진 낡은 전화기였어요. 유진이가 멀뚱히 쳐다봤습니다. 이 시대에 누가 저런 구닥다리 폴더폰을 쓰냐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단축번호 1번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이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최 원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복도 구석으로 몸을 돌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게 입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지금 VVIP 1205에 급성 심근경색 환자가 있어. 김 교수 지금 어디야? 김 교수요? 지금 공항으로 가고 있을 겁니다. 국제학회 참석하러요. 당장 불러와. 비행기 못 타게 해. 네. 하지만 이미 출발하셨는데요. 학회 일정도 중요해서. 저는 목소리를 낮추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학회보다 중요하다고 했어. 지금 당장 김 교수한테 전화해서 병원으로 돌아오라고 해. 수술비, 보증금 다 내가 처리할 테니까 걱정 마. 15분 안에 못 오면 너도 각오해. 전화 너머로 최 원장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연락하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폴더폰을 접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15년 만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거였습니다. 암행어사가 마패를 꺼내든 기분이었어요. 뒤를 돌아보니 유진이가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마른 얼굴로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지금 누구랑 통화하신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병실로 다시 들어갔어요. 아들 철민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누구한테 전화했어? 그냥 아는 사람이야. 좀 기다려봐. 저는 사돈의 침대 옆에 섰습니다. 오 사장은 눈을 감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이 파르스름했습니다. 산소 마스크 안에서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모니터의 심박수는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기억나요. 공기 탁해진다고 했던 말, 코를 막고 헛구역질하던 모습.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죽어가는 걸 보니 그런 감정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냥 아픈 노인일 뿐이었어요. 저처럼 늙고 병든 사람. 정확히 12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김 교수였어요. 숨을 헐떡이고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아직 공항에서 입었던 것 같은 캐주얼한 옷 위에 가운만 걸친 상태였어요. 넥타이도 매지 않았고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황급히 달려온 모습이었어요. 유진이가 소리쳤습니다. 김 교수님. 김 교수가 손을 들어 유진이를 제지하고는 침대로 다가가 환자 상태를 확인했어요. 환자 상태. 김 교수가 소리치자 대기하고 있던 레지던트가 보고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좌전화행지 완전 폐색입니다. 제세동 2차례 시행 후 동율동 회복했으나 불안정 상태입니다. 김 교수가 모니터와 검사 결과를 훑어봤어요.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습니다. 로봇 하이브리드 수술 준비해. 수술실 예약됐지? 원무팀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저기 김 교수님, 보증금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수술실 전산 락이 락 풀렸어. 김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방금 원장님한테 연락 받았어. 이사장님 지시래. VIP 특별 케이스로 처리하라고. 원무팀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사장님이라니. 이 병원에서 이사장은 전설 같은 존재였어요. 아무도 얼굴을 본 사람이 없고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15년 전에 모습을 감췄다는 이야기만 돌 뿐이었죠. 하지만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그림자 같은 존재. 병원의 모든 결정은 결국 그 사람 손을 거친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이 이사장님이요? 이사장님이 직접 지시하셨다고요? 그분이 어떻게 이 환자를 아시는 거죠? 그래. 수술비 전액 재단에서 처리한대. 질문은 나중에 하고 빨리 움직여. 병실 안이 술렁거렸어요. 간호사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이사장이 직접 나섰다니 대체 이 환자가 누구길래. 유진이가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구원의 손길이 내려온 것 같은 상황에 어리둥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아들 철민이도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얼굴이었어요. 저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저는 병실 구석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벽에 기대서서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고 했어요.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낡은 패딩을 입은 노인이 이 모든 일의 중심이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눈치였어요.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사돈을 이동식 침대로 옮기고 수술실로 데려갈 준비를 했습니다. 김 교수가 유진이에게 다가갔어요. 보호자분,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수술 시간은 약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예상됩니다. 성공 확률은 90% 이상이에요. 유진이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눈에서는 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 같았습니다. 사돈이 수술실로 이송되기 전 눈을 떴어요. 흐릿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더니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몇 초였을까요? 아니, 더 짧았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 그 눈빛에서 뭔가를 읽었습니다. 의문 같은 것. 왜 저 사람이 여기 있지 하는. 그리고 어쩌면 고마움 같은 것도요. 저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말없이 전했어요. 사돈도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인 것 같았습니다. 아니, 착각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침대가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김 교수와 의료진이 뒤따랐어요. 엘리베이터가 닫히고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유진이가 갑자기 제게 다가왔어요. 놀랍게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았어요.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몇 시간 전 저를 밀치고 멱살을 잡고 세균 취급하던 사람이 지금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5천만 원짜리 구두가 더럽혀졌다고 난리치던 그 여자가 지금은 무릎이 닿는 것도 개의치 않고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세상이란 참 아이러니했어요. 어머님이 누구한테 전화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분명 어머님 덕분이에요. 그렇죠? 저 아까 다 들었어요. 어머님이 전화하시고 나서 갑자기 김 교수님이 온 거잖아요. 저는 손을 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그냥 아는 사람한테 부탁 좀 했을 뿐이야. 아는 사람이요? 어머님이 어떻게 이사장님을 아세요? 이사장님이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데. 유진이의 눈이 의심으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계산하는 눈빛이기도 했습니다.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는 게 보였어요. 이 여자 벌써 셈을 하고 있구나. 시어머니가 어쩌면 그냥 폐지 줍는 할머니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눈치챈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계산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유진이의 소나기에서 제 손을 빼냈어요. 그냥 옛날에 알던 사람이야.
더 이상 묻지 마. 아들 철민이가 다가왔어요. 아들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야? 엄마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김 교수면 이 병원에서 제일 유명한 의사잖아. 그 사람을 공항에서 돌아오게 하려면 보통 힘이 아닐 텐데. 저는 아들의 눈을 피했어요. 철민아, 나중에 설명해 줄게. 지금은 장인어른 수술 잘 되게 기도나 해. 저는 병실을 나와 복도 끝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긴장이 풀리니까 온몸이 떨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어요. 심장은 아직도 쿵쾅거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제가 한 일을 되새겨 봤어요. 15년 동안 숨어 지내면서 한 번도 직접적으로 권한을 쓴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최 원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움직였죠. 에어컨 고쳐라, 급식 재료 확인해라, 그 정도 지시만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직접 전화를 걸어 지시를 내렸어요. 김 교수를 불러오라고, 수술비는 내가 낸다고. 병원 전체가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들키면 어떡하지?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유진이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 여자는 분명 뭔가 눈치챘어요. 시어머니가 그냥 평범한 노인이 아니라는 걸.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었으니까요. 아무리 저를 무시하고 모욕했던 사람이라도 죽어가는 걸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제 아들의 장인이기도 했고요. 유진이가 아무리 밉더라도 그의 아버지가 죽으면 제 아들도 평생 짐을 지게 될 테니까요. 복도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총총했어요. 병원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저 멀리 수술실 방향에서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저는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낡은 패딩을 입고 검버섯을 그린 얼굴로 복도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노인. 누가 보면 병원에서 밤을 새는 환자 보호자로 보이겠죠.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수술 잘 되게 해주세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입에서 나왔어요.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수술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며 긴 밤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5시간이 넘는 수술이었어요. 저는 복도 의자에서 꼬박 밤을 새웠습니다. 등이 뻣뻣하고 다리가 저렸어요. 낡은 패딩 안으로 새벽 냉기가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수술실 불빛이 꺼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유진이와 철민이는 수술실 앞 대기실에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떨어져 앉았어요. 유진이의 눈빛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자꾸 저를 훔쳐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무언가 캐묻고 싶어하는 눈빛이었어요.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김 교수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수술 성공입니다. 막힌 혈관 3군데를 모두 뚫었어요. 회복실에서 2시간 정도 관찰 후 병실로 옮길 겁니다. 유진이가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철민이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는 멀리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살았구나. 다행이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빠른 구두 소리였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최 원장이 급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인데도 양복을 말끔하게 갖춰 입고 넥타이까지 매고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새벽 3시에 왜 저 사람이 여기까지 왔지? 설마 나 때문에?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려 했어요. 의자 뒤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하지만 최 원장은 이미 저를 발견했어요.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잠깐 걸음을 멈추더니
곧장 저를 향해 걸어왔어요. 안 돼. 여기서 인사하면 안 돼. 저는 눈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모른 척 지나가라고. 하지만 최 원장은 제 앞에 딱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허리를 90도로 꺾었어요. 이사장님, 수술 잘 끝났다고 보고 드리러 왔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복도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유진이와 철민이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어요. 김 교수도 간호사들도 모두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이사장님이라고요? 유진이의 입이 벌어졌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 할머니가 이사장이라고요? 최 원장이 그제야 상황을 파악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를 쳐다보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아니, 어쩌면 이렇게 되길 바랐는지도 모르겠어요. 15년 동안 숨어 살았는데 이제는 지쳤거든요. 매일 새벽마다 검버섯을 그리고 허리를 구부리고 모욕을 참으며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구부정하게 굽히고 있던 허리를 펴고 어깨를 활짝 폈어요. 순간 키가 10cm는 커진 것 같았습니다. 관자놀이에 그려놓은 가짜 검버섯이 느껴졌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래, 맞아. 내가 이 병원 이사장이야. 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평소에 놓인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사업을 해온 사람의 단호하고 명확한 목소리였어요. 제 진짜 목소리. 유진이가 비틀거렸어요. 옆에 있던 의자를 붙잡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거짓말. 말도 안 돼. 어머님이 어떻게. 어머님은 폐지 줍는 할머니잖아요. 평생 허리 휘게 일하셨다며요. 철민 씨가 그랬잖아요. 저는 유진이에게 다가갔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유진이가 뒤로 물러났어요.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아까까지 저를 밀치고 멱살을 잡던 여자가 지금은 벌벌 떨고 있었어요. 이 병원 땅, 건물, 장비 전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시가로 치면 3천억은 넘을 거야. 저 멀리 보이는 영구동, 주차 빌딩, 장례식장까지 전부 내 거야. 5년 전에 지은 저 별관도 내가 결제한 거고, 내가 아까 누워있던 VVIP 특실 인테리어도 내가 직접 골랐어. 유진이의 다리가 풀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럼 아까 5천만 원짜리 구두가. 응. 내 구두값보다 이 병원 청소도구 예산이 더 많아.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복수심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 뿐이었어요. 아들 철민이가 멍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엄마, 이게 다 사실이야? 엄마가 정말 이 병원 주인이야? 저는 아들의 눈을 바라봤어요. 마흔 가까운 아들이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보였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생겼는데 어릴 때 울던 표정이 그대로였어요. 미안해, 철민아. 너한테 숨긴 거. 15년 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상속 문제가 복잡해서 신분을 숨겨야 했어. 친척들이 달려들고 소송도 걸리고 경영권 뺏으려는 사람들이 득실거렸거든. 그래서 죽은 척하고 숨었어. 너한테도 말 못한 건 혹시 내가 실수로 누설할까봐 그랬어. 너 술 마시면 말이 많아지잖아.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지만 철민이는 웃지 않았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나 30년 넘게 엄마가 가난한 줄 알았어. 학교에서 친구들이 놀려도 참았어. 결혼하고 유진이한테 구박받을 때도 엄마가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
근데 이게 다 연기였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에게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 혼자 그 짐을 지게 해서.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아들도 저를 안았어요. 서로 말없이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복도에 있던 간호사들이 슬쩍 자리를 피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넘게 숨겨온 비밀, 그 무게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수술실에서 소식이 왔어요. 사돈이 회복실에서 깨어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놓아주고 회복실로 향했어요. 유진이는 아직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회복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사돈 오 사장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심전도 정극이 붙어 있었고 팔에는 수액줄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얼굴에 혈색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 파랗게 질려있던 모습과는 천지 차이였어요. 눈을 떠서 저를 봤습니다. 당신이. 쉰 목소리였지만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사돈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수술 전에는 미웠는데 지금은 그냥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수술 잘 됐어요. 김 교수가 완벽하게 했대요. 사돈이 천장을 바라봤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신이 이 병원 주인이라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 원장한테 들었어요. 밖에서 난리가 났더라고. 사돈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힘겹게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당신을 그렇게 무시한 거 다 알면서 참은 거요? 세균 취급하고 락스로 닦으라 하고 밀치고. 그거다? 네. 왜요? 왜 참았어요? 당장 신분 밝히고 우리 뺨이라도 때릴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어요. 솔직히 복수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막상 당신이 쓰러져 있는 걸 보니까 그런 마음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냥 아픈 사람일 뿐이었어요. 나처럼 늙고 병든 사람. 사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산소 마스크가 눈물로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힘겹게 손을 들어 제 손을 잡았어요. 손에 힘이 없었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저는 사돈의 손을 꽉 잡았어요. 됐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앞으로 건강하게 사세요. 사돈이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서러워서인지, 안도해서인지, 아니면 그냥 피곤해서인지. 회복실 문이 열렸어요. 유진이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엉망이었어요. 화장이 다 번지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지고 아까 그 도도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유진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마를 바닥에 댔습니다. 큰절이었어요. 차가운 병원 바닥에 이마를 찢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겉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유진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팔을 잡아 끌어올렸습니다. 일어나. 바닥 차가워. 유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왜요? 왜 저를 용서하세요? 저는 어머님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잖아요. 세균 취급하고 밀치고 멱살까지 잡았잖아요. 저는 유진이의 어깨를 잡았어요.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시어머니한테 그랬어. 사람은 다 비슷해. 중요한 건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야. 유진이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며느리를 안아보는 거였어요. 7년 동안 한 번도 안아본 적 없었거든요. 유진이의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낡은 패딩에 유진이의 눈물이 스며들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햇살이 회복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밤새 긴장했던 몸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지쳤지만 마음은 홀가분했어요. 어깨에 올려져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숨바꼭질은 끝났어요. 15년간의 긴 숨바꼭질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사돈은 무사히 퇴원했어요. 수술 후 회복이 빨랐습니다. 김 교수가 워낙 수술을 잘했거든요. 매일 재활 운동을 하고 식단도 철저히 지켰어요. 의료진이 놀랄 정도였습니다. 퇴원하는 날 저는 병원 로비에서 그들을 배웅했어요. 이번에는 낡은 패딩이 아니었습니다. 캐시미어 코트에 진주 목걸이, 단정하게 올린 머리. 제 원래 모습이었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진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선 거였습니다. 사돈이 휠체어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코를 막고 헛구역질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공기 탁해진다며 저를 쫓아내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 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사돈,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살았어요. 저는 사돈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건강하게 사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사람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사돈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뼈에 사무치게 깨달았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유진이가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이 아이가 얼마나 변했는지 몰라요. 매일 병원에 와서 아버지를 간호했어요. 기저귀도 갈고 등도 닦아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러서 간호사한테 혼나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를 만나면 90도로 인사했습니다. 5천만 원짜리 구두는 이미 팔았다고 했어요. 그 돈으로 아버지 간병비 일부를 냈다더군요. 지금은 편한 운동화를 신고 다녔습니다. 명품 가방도 들지 않았어요. 어머님, 유진이가 제게 다가왔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해봐. 저희 친정이 파산해서 저도 빚을 갚아야 해요. 아빠 회사 연대보증 선게 있어서요. 그래서 저 취직하려고요. 전에 다니던 회사에 다시 연락해 봤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유진이가 취직을 한다고요? 결혼하고 7년 동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던 아이가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데? 전에 광고 회사 다녔어요. 카피라이터였어요. 실력은 있었는데 결혼하면서 그만뒀거든요.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유진이의 눈에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한 달 전에 저를 밀치고 멱살 잡던 그 여자가 맞나 싶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잘 생각했어. 힘들겠지만 해봐. 응원할게. 유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사돈 가족이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저는 병원 로비에 서서 그 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원수처럼 지내던 사이가 이렇게 변하다니. 그때 아들 철민이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엄마. 응, 나 할 말이 있어. 철민이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저는 로비 한쪽 소파로 가서 앉았습니다. 아들도 옆에 앉았어요. 엄마, 나 이혼하려고 했었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유진이가 엄마 무시하는 거 보면서
이 결혼 계속해야 하나 고민했어. 근데 이번 일 겪으면서 생각이 바뀌었어. 철민이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변하고 있어.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하고 장인어른 병원 다녀오면 집 청소하고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던 사람이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청소기를 돌려. 그리고 나한테 매일 미안하다고 해. 엄마한테 못되게 군 거 자기가 너무 오만했다고. 눈이 멀어 있었다고. 저는 조용히 들었어요. 엄마, 나 유진이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려고. 이번에 진짜 변했는지 지켜볼 거야. 엄마도 지켜봐줘.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깨닫고 나서 어떻게 사느냐야. 그 말 유진이한테도 했어. 철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갑자기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 그리고 미안해. 내가 엄마 편을 더 많이 들었어야 했는데. 유진이 눈치 보느라 엄마한테 소홀했어. 저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진심으로 마음을 열어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오후에 저는 이사장실로 갔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본관 최상층, 복도 끝에 있는 커다란 문. 문패에는 아직도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영자. 그 이름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최 원장이 형식적으로 관리는 했지만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았거든요. 블라인드 사이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어요. 커다란 책상, 가죽 소파, 벽에 걸린 남편 사진.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책상 위에는 15년 전 달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공간 같았어요.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의자가 삐걱거렸어요. 오래 안 썼더니 녹이 슬었나 봅니다. 창밖으로 병원 전경이 내려다 보였어요. 본관, 별관, 연구동, 주차장. 제가 남편과 함께 평생을 바쳐 세운 병원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풍경을 바라봤어요.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최 원장이 들어왔어요. 이사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제 공식적으로 복귀하시는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직은 아니야. 최 원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 암행은 계속할 거야. 다만 방식을 좀 바꾸려고. 이제 숨어 다니지는 않을 거야. 신분을 밝히고 그래도 현장을 돌아다닐 거야. 직원들이 이사장을 알아보면 숨기는 게 많아지겠지만 그래도 괜찮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 최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사장님 신분 공개는요? 서서히 해. 급하게 할 필요 없어. 먼저 간부들한테만 알리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액자를 들었어요. 남편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여보, 나 이제 숨지 않을 거야. 당신이 세운 이 병원, 내가 제대로 지킬게. 저는 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아들네 집으로 갔어요. 유진이가 직접 차린 아침 식사에 초대받은 거였습니다. 결혼하고 7년 동안 한 번도 없던 일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리자 유진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머리를 대충 묶고 얼굴에는 화장기가 없었어요. 이마와 볼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예전에 화려하고 차갑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어머님, 어서 오세요. 유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진심으로 반기는 눈빛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오면 인상을 찌푸리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문 앞에서부터 음식 냄새가 풍겼습니다.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였어요. 식탁에는 된장찌개, 계란말이, 나물 반찬, 김치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계란말이는 좀 타고 나물은 간이 좀 셌습니다. 하지만 정성이 느껴졌어요. 유진아, 내가 이걸 다 했어? 네, 어머님. 요리 유튜브 보면서 배웠어요. 아직 서툴러요. 저는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떴어요. 맛이 익숙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해주던 된장찌개 맛이었어요. 어머님이 예전에 가져오셨던 된장찌개 맛을 재현해 보려고 했는데 아직 멀었죠? 인터넷에서 레시피 찾아보고 10번도 넘게 연습했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예전에 유진이가 코를 막으며 쓰레기통에 버린 그 된장찌개. 냄새난다고 통째로 버렸던 그것을 이제는 다시 만들어 보려고 10번씩 연습하고 있었어요. 맛있어. 정말 맛있어.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유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식사를 마치고 저는 거실 창가에 섰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요일 아침 풍경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 달 전 제가 검은 비닐봉지에 산삼을 담아 병문안을 갔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에게 밀리고 세균 취급당하고 바닥에 엎드려 깨진 보온병 조각을 주었죠. 손바닥에서 피가 났었어요. 그 아픔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평화로운 아침을 맞고 있어요.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랬고, 유진이도 그랬고, 사돈도 그랬어요. 우리는 모두 겉모습에 속았습니다. 낡은 옷을 입었다고 무시하고, 명품을 걸쳤다고 우러러봤죠.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걸. 어떤 옷을 입든 어떤 집에 살든 결국 사람의 가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저는 주머니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금이 가고 버튼이 다른 이 전화기. 한 달 전 이 전화기로 최 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죠. 김 교수를 불러오라고, 15분 안에 안 오면 각오하라고. 그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걸 바꿔놨어요. 이제는 바꿔야 할 때가 됐습니다. 하지만 버리지는 않을 거예요. 이 전화기가 제 인생을 바꿔놨으니까요. 서랍 어딘가에 잘 보관해둘 겁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75살 늦은 나이지만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병원도 돌봐야 하고 가족도 챙겨야 해요. 이제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인생 소풍이었습니다.